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호나우두, 호마리우, 다비드 루이스, 오스카 브라질 선수들, 루카쿠, 쿠르투아, 데브라이너, 벨기에 선수들, 천재라고 불렸고 천재로 성장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작은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가 아닌 아인토벤과 첼시의 전설적인 스카우터 게트 데비세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4년에 태어난 데비세르는 사실 네덜란드에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 무명의 선수였고 일찌감치 20대 중반에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로테르담에서 유스팀 코치로 본격적인 유소년 발굴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57년이었으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부터 활동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데그라샤프의 수석 코치로 1964년 올라선 데비세르는 어린 수비수 거스 히딩크를 조련시켜서 팀을 1973년 1부 리그에 올려놓은 성과를 기록합니다. 같은 네덜란드 1부 리그 팀의 네이메겐의 지휘봉을 잡아 1975년 리그 우승을 거두는 등 감독으로 재능을 펼치나 싶었지만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5번의 수술 끝에 1992년 감독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5번의 큰 수술은 데비세르의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었고 프랑스로 여행을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아있던 탓인지 프랑스에서 한 축구 대회를 보게 되었고 15살의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움직임에 데비세르는 새로운 삶을 얻는 느낌이었고 앞으로 스카우터가 되어야겠다는 동기부여까지 얻게 됩니다. 그 선수가 바로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두였죠. 이름도 없는 등번호 9번을 단 그 선수에게 매료되었다며 마음속으로 이런 선수를 찾아 다녀야겠다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의 스카우터가 되었으며 그의 인생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60번째 생일을 시점이었습니다. 호나우두를 더 보기 위해서 그는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이젠 확신마저 들었죠. 이 선수를 아인트호벤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일전에 호마리우가 바스코 다가마에 있을 무렵 1988년 당시 아인트호벤의 감독이자 자신의 애제자 거스 히딩크에게 추천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있던 상태였습니다. 5번이나 호나우두 경기를 보고 난 후 당시 1994년 아인트호벤의 감독 아드 드모스 감독에게 남미 유스계를 휘어잡고 있는 호나우두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때마침 호마리우가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담긴 브라질의 좋은 기억 때문에 호나우두도 아인토벤으로 당시 100억의 이적료로 유럽행을 결정지었습니다. 호나우두는 첫 시즌 바로 30골을 몰아치면서 네덜란드와 유럽 축구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호나우두는 2년 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났지만 데비세르는 그와의 추억 때문에 바르셀로나에 2번이나 찾아가 경기를 지켜볼 정도였습니다. 이후 데비세르는 기술과 비전, 신체 조건, 정신력 그리고 성격 5가지 파트를 나눈 자신만의 스카우터 철학과 방식으로 선수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습장까지 찾아가 선수의 습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데비세르는 덴보시라는 클럽에서 17살의 공격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데비세르의 눈은 반짝했죠. 곧장 1994년 감독 아드데 모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지만 아인토벤은 당시 호나우두가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던 터라 굳이 데려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17살의 선수가 바로 루드 반 니스텔루이였습니다.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로 떠난 뒤 53억의 영입을 결정지었는데 이때 반 니스텔루이는 바비 롭슨 감독을 만나면서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 롭슨 감독이 떠나고 파르판 알렉스, 프로 데뷔도 안 한 다비드 루이스 등 남미 선수에 관심이 많았던 데비세르는 심지어 아드리아노까지 발견한 뒤 신인 감독 에릭 게레츠에게 적극 어필했지만 게레츠 감독은 남미 선수를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내에 유망주를 선호했죠. 2002년 히딩크가 아인트호벤 감독으로 부임한 후 비유럽급 선수를 4명이나 영입을 했고 그중 하나가 애제자 박지성이었습니다. 한편 잉글랜드의 첼시가 로만 구단주에 의해서 인수가 되고 로마는 굵직한 스카우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첼시 감독이던 라니에리가 영입을 주도하면서 존 테리와 램파드, 갈라스를 데려오며 팀의 리빌딩을 멋지게 진행한 명장이었고 무리뉴가 취임한 후엔 로마는 스카우터 전담을 데비세르에게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2003년 런던에서 데비세르와 로만이 만납니다. 로만의 주변인들은 첼시가 지금도 강팀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데비세르는 첫 만남에서 첼시는 강팀이 아직 아닙니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크레스포나 베론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첼시와 어울리지도 않고 세리에A와 더 어울린다는 말을 로만에게 서슴없이 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첼시 관계자들은 급히 데비세르의 입을 막으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로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데비세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돈을
돈은 문제 없으니 선수만 추천해달라는 것이 로만에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당시 로만은 이미 러시아에서 석유 재벌로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데비세르가 가장 먼저 요청한 선수는 다름 아닌 골키퍼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뛰던 22살의 골키퍼 체은은 그렇게 첼시로 합류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데비세르가 선택한 선수는 바로 마이클 에시앙이었습니다. 당연히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을 알았지만 로만은 돈은 제가 책임집니다 라며 에시앙 영입 찹수에 들어갑니다. 체은과 에시앙 모두 전도 유망한 유망주들이었지만 무리뉴가 직접적으로 원한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마이카 리차즈, 다비드 비아, 다니엘 알베스를 원했습니다. 로만은 데비세르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입니다. 2003년 8월 데비세르는 더욱 어린 유망주 발굴을 위해서 17세 이하 월드컵 대회가 열리던 핀란드로 날아갑니다. 우승은 브라질이 차지했지만 데비세르는 우승팀 브라질의 선수보다 준우승팀 스페인에 주목을 했죠. 대회 내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16살의 파브레가스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5골을 터뜨리며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세스크를 첼시에 제안을 했으나 첼시는 묵묵부답이었고 아스날의 벵거 감독은 세스크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2년 뒤 첼시가 아스날에 고전을 하자 로만 구단주는 데비세르 우린 그를 영입했어야 했다며 울먹이듯 이야기를 했고, 성장을 한 모습을 본 데비세르는 로만의 말에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아스날은 첼시의 강력한 영입 경쟁 상대였고 세스크 말고도 세비야의 레스 또한 아스날로 빼앗긴 케이스. 데비세르가 꼭 성공적인 영입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스와 존 오비 미켈 그리고 퀸이 지아비 에이전트의 고객이던 탈벤하임의 영입은 데비세르의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첼시 구단에서 영향력이 강했던 데비세르는 무리뉴 감독이 해임되고 첼시가 위기에 처할 때 히딩크 감독을 추천을 하면서 연결고리 역할까지 합니다. 첼시는 2008년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아폰소 알베스를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데비세르는 격하게 반대합니다. 그가 한 말은 알베스는 득점왕이긴 하지만 잉글랜드 무대 같은 거친 곳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2011년 역대 최연소로 아자르가 프랑스 리그를 지배하고 첼시로 온 후 성공 가도를 달리자 데비세르는 프랑스 리그에서 아스필리쿠에타를 관찰로 추천을 했고 영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장 벨기에로 날아갔죠. 2000년대 후반 벨기에 유추 정책이 바뀌면서 유망한 천재들이 육성되고 있음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중 겐크팀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그곳에서 데브라이너를 처음 보게 됩니다. 18살의 데브라이너는 이미 기술과 시야를 갖추었고 한눈에 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쪽 영입이 시원치 않았던 첼시의 로만 구단주는 재미있는 축구를 보고 싶어 했고 데비세르의 적극적인 설득에 120억을 지불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린 선수에게 너무 큰 돈이었지만 여러 팀들이 노리고 있었고 데비세르가 훗날 10배가 넘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5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데비세르 지표에서 데브라이너는 10점 만점을 최초로 받습니다. 이어 루카쿠는 벤테케를 능가할 선수라며 추천을 했고 벨기에 청소년 대표팀에서 활약 중이던 쿠르투아를 보면서 과거 반데사르의 향기가 느껴진다며 첼시에게 적극 추천을 합니다. 모두 유망한 벨기에 선수들이지만 첼시의 상황은 이미 선수진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이 기간 4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인 오스카, 300억의 시를레, 그리고 350억의 마타에 비해서 검증이 되지 않은 120억의 데브라이너는 분명 경쟁력에서 밀 수밖에 없었고 이외에 첼시의 이선, 윌리안, 오스카, 마타 등 넘쳐났습니다. 무리뉴 감독 또한 데브라이너가 좋은 선수임을 알아봤지만 출전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즌 동안 300분도 안 되는 시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브레멘에서 좋은 인대 시간을 보냈음에도 2014년 1월 데브라이너는 결국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결심합니다. 데비세르는 다른 선수는 몰라도 이 선수는 지켜야 한다며 분노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재능을 볼 줄 아는 스카우터의 눈과 경기를 운영하고 성적을 내야 하는 감독의 입장 차이는 이렇게 간극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데비세르의 사이는 10년이 가까이 사실상 썩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가 떠난 후 며칠 뒤 스위스 리그에서 뛰던 모하메드 살라를 데려왔지만 역시나 너무나 많은 윙어 자원과 드리블밖에 모르는 제한적인 모습 덕에 살라 또한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벨기에 선수들이 임대나 이적 등 팀을 모두 떠난 모습을 보면서 2014년 데비세르는 큰 허탈감을 느끼면서 스카우터 1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고 첼시의 기술 고문역으로 직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가 첼시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루카스 피아존을 꼭 첼시의 미래로 키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린 재능을 발굴하고 추천을 하는 것은 데비세르의 역할이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역할은 당시 첼시의 기술단장 에메날러였기 때문입니다. 루카스 피아존은 2012년 입단한 첼시 선수지만 9년 동안 임대 생활만 하다
따라 떠났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최고의 인재를 발굴한 그는 현재 마스터 스카우터라는 명성을 얻었고 87살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전 세계 유망주를 보러 다니고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플라잉 더치맨이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현재 빅 무대에서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백전노장 베테랑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